유튜브 요즘에 정보의 홍수 속에 유튜브 인터넷 키면 뭐 이거 먹으면 안 걸려요. 이거 먹으면 암에 좋아요. 이런 거 너무 넘쳐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많은 정보에 압도당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진짜 원장님 강의는 모든 분들 특히 처음에 이렇게 진단을 받은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런 마음가짐 관련해서. 암 환자분들이 뭘 먹는다, 뭘 한다는 것도 좋지만, 암을 바라보는 시선, 암을 대하는 자세, 무엇을 먹는가를 떠나서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어혜용이라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고 어떤 우연한 기회로 암 환자 본 지 30년이 됐고 처음 시작은 비타민 주사, 비타민 먹는 거, 운동 조금씩 조금씩 다른 영역으로 확대돼서 요즘은 마음, 자세, 암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상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냥 가볍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암 수술하기 싫어요라고 저희 병원에 참 많이들 오시니 그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암을 진단받으면 무엇을 할까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죠. 검색하면 다 나오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카페를 들어가든 유튜브를 뒤지든 챗GPT한테 물어보든 챗GPT 옴니비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뭘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단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세컨드 오피니언 이렇게 멋있게 리포트를 줬습니다. 저걸 따라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초록색 창에 암과 영양에 대해서 검색하면 이게 3년 전 슬라이드입니다. 그때 기준 700권의 책이 한글로 된 것만 나옵니다.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비타민C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고 죽었다, 나는 안 먹었다, 나는 굶었다, 난 채식을 했다, 난 고기를 먹었다, 나는 데쳐 먹었다, 끓여 먹었다. 그 700가지의 의견이 다 다르고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재벌입니다. 그가 항노화에 관심이 많아서 1년에 25억의 의료비를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17살 먹은 자기 아들의 피를 뽑아서 자가 수혈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1년에 25억, 한 달에 한 2억 정도를 쓴다는 얘기죠. 그가 하루에 먹는 영양제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먹기 위해서는 그냥 브라인드로 먹진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 뭐가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기능의학 검사라는 걸 합니다. 검사가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싸게는 하나당 50만 원, 저거 서너 가지만 해도 금방 100만 원이 넘고 제대로 하면 500만 원짜리 검사가 됩니다. 기존의 표준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또 다른 길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있으셨고 환자분도 그랬고 우리 의사들도 좀 더 나은, 좀 더 정밀한, 좀 더 맞춤 의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이른바 기능의학, 펑셔널 메디신 등등을 했지요. 붐처럼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의 피드백입니다. 처음에는 아토피, 만성질환, 우울증, 불면증, 소화불량 등등으로 인해서 기능의학 병원이라고 갔는데 검사를 열심히 해놓고 또 영양제라고 수백만 원어치를 처방하는데 처음에는 판타스틱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나기 시작하고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었죠. 처음 해보셨던 그 재벌이 먹는다는 25억짜리 메디컬 시스템은 그의 전체 건강, 그 사람의 건강을 100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 건강에 기여한 바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주치의들, 약 30명의 주치의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그 재벌한테 기여하는 바는 그 전체의 약 25%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머지 75%는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의사들, 그 수억짜리 의사들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라. 이거를 돈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늙습니다. 늙습니다. 저렇게 멋있었던 007의 남자 배우도 세월이 지나니까 저렇게 늙어요. 늙습니다. 에이징 합니다. 사과를 쫙 쪼개면 그 단면이 갈변, 갈색으로 변합니다. 눈으로 보면 갈변이지만 화학적으로는 사과가 갖고 있는 그 어느 성분 하나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지구에서는 산소입니다. 산소에게 전자를 뺏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옥시데이션, 산소에게 전자를 뺏기니까 옥시데이션이라 하고 전자를 뺏기니까 늙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사과 입장에선 전자를 뺏기는 게 늦는 것입니다. 전자를 안 뺏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뺏기는 시스템을 항산화, 안티옥시단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엔자임. 이거는 소모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서프리멘트, 보충해야 되는 영양분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죠. 엔진과 오일 이런 개념이죠. 엔진으로서 평생 쓰는 것은 뭐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카탈라제, 글루타존, 퍼록시다제 이건 엔자임입니다. 엔진을 돌리기 위한 기름 같은 거, 연료 같은 것은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미네랄 등등등이 있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항산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집돼지와 멧돼지, 야생돼지입니다. 저들의 유전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세이피드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쓴 책입니다. 암이 대사질환이다. 선천적인 질환이 아니라 유전병이 아니라 후생적인 태어난 이후의 생활 속의 일로 벌어지는 질환이다. 암도. 고혈압, 당뇨처럼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더 두껍고 어려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세포 안엔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고 대사,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보는 DNA이고 대사는 미토콘드리아,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초록색은 정상세포입니다. 세포가 밭이 있고 거기에 씨앗이 있는 겁니다. 밭은 대사, 살림살이, 그거는 미토콘드리아가 담당하고 씨앗, 정보는 핵입니다. 정상 밭에 정상 씨앗을 심으면 정상 세포가 나오겠죠. 암의 대사, 암의 미토콘드리아에 암의 씨앗, 암의 DNA를 넣으면 암세포가 나오겠죠. 이제 3번, 4번이 그 유명한 실험입니다. 잘 보세요. 3번. 정상 밭에 정상 살림살이를 하는 정상 대사를 하는 정상 미토콘드리아에 암의 씨앗, 암의 정보를 넣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씨앗이 암인데 DNA가 암인데 온코진인데 세포의 살림살이가 대사가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이면 씨앗이 암이어도 DNA가 암이어도 정상 세포입니다. 그 반대로 밭이 미토콘드리아가 암입니다. 살림살이가 개판입니다. 거기에 정상 씨앗, 정상 DNA를 심으면 어찌 될까요? 씨앗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DNA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루하루의 살림살이가 미토콘드리아가 암처럼 퍼멘테이션을 하면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에 상관없이 씨도 중요하지만 그 후천적인 살림살이 하루하루의 대사가 정상이냐 암처럼이냐에 따라서 세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후생유전학, 후생, 태어난 이후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암이 되기도 하고 고혈압 당뇨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후생유전학이라는 것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즉슨 태어나서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산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내가 이 지구에 살다 보니 지구에 있는 산소에게 전자를 뺏기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뺏기니 여기서 옥시데이션,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쪼그라들고 암처럼 곰팡이처럼 대사를 해서 무호흡 산소를 해서 이른바 퍼멘테이션을 해서 그것이 어려운 말로 워버그 이펙트. 산소가 잘 공급해도 우리 세포가 곰팡이처럼 대사를 해서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살림살이가 암처럼 음습하게 대사를 하니 그 미토콘드리아 옆에 있는 DNA 안에 있는 암 유전자가 온코진이 발현, 뚜껑이 열려서 잠자고 있던 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서 암이 발생돼요. 이게 후생 유전학입니다. 에피제네틱스. 좋은 점은 암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도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암 유전자를 억제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잘 태어났어도 개같이 살면 개판으로 살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
고혈압,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 자유의지가 부여된 겁니다. 자유의지로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86학번인데 저희가 배울 때는 암은 유전병이라고 배웠습니다. 암 유전자가 있으면 암이 돼요. 거기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할 틈이 없었죠. 그런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후생유전학 쪽으로 암 유전자가 있거나 없거나 암이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생긴 것들이 이렇게 암을 굶겨주는 법, 이런 등등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암세포도, 우리 몸에 생긴 암세포도 우리 정상세포처럼 세 개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니 암의 그 대사, 메타볼리즘, 살림살이를 차단시켜보자. 암이 탄수화물을 먹는 것, 암이 지방을 먹는 것, 암이 단백질을 먹는 걸 차단시켜보자. 그게 암만 굶겨 죽이는 법. 그래서 센세이션 했었죠. 여러 가지 그 물질, 그 암의 대사를 차단하는 물질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낯선 것도 보이고 익숙한 것도 보이시죠? 익숙한 거, 메트포르민, 당뇨 환자분들은 다 아시는 것. 커큐민도 보이시죠? 아스피린도 보이시죠? 그래서 난리들이 났었습니다. 몇 년 전에 폐암인데 계기생충을 먹었다 그래서 주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박했던 거고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는 이유들이 이건 근거들이 있었죠. 암을 굶겨 죽이는 법 안에 나와 있는 프로토콜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암을 막 처음에 진단받으면 저 물질 하나하나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저렇게 빌드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마다 저거를 원큐에 다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 약을 들고 저한테 왔던 거죠. 처음에는 기존의 표준 치료에 뭐 거부감, 실망감이 있어서 다른 길, 숨어 있는 길,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해봤는데 어느 순간 표준 치료와 비슷하게 약물을 한 움큼 먹는 자기를 보면서 야, 이게 현타가 온 거죠.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한 것이죠. 암에도 유행, 패션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뭐가 좋대? 와라라라라 하다가 어느 순간 와라라라라 이렇게 가지요. 암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 처음에는 유전질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암은 후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또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암의 원인을 통계학적으로 추측하거나 확인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쫙 봤더니 이런 거죠. 여성암, 약 20여 가지의 여성암을 왜 생겼나라고 색칠을 칠해보았더니 유전적인 원인은 보시기에 왼쪽 정도가 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 뭐 먹는 거, 커피, 빵, 우유,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인은 보시기에 오른쪽 정도 되는 거고 그 유전도 환경도 아닌 무작위 상관없는 유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후생도 아닌 랜덤 뭔지 모르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모른답니다. 무작위입니다.가 훨씬 더 많았다. 얼마나? 약 4분의 3이 모른답니다. 유전적인 원인을 따져보니까 한 5%? 환경적인 것, 태어난 이후에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나쁜 거 먹고 등등의 원인이 한 30%, 나머지 66%는 몰라입니다. 랜덤, 무작위다. 표현에 따라 어감이 굉장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모른다에 가깝습니다.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인데 저도 물리학을 대단히 좋아했었죠. 근데 그 우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뭘까? 라고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물질, 이거, 우리가 만지고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보통의 물질이 전체 우주의 한 5%를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 여기서 물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머지 이 창공, 유니버스를 채우고 있는 진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물질들을 우리는 암흑 물질, 다크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한 30%. 나머지는 몰랍니다. 아직 우리가 모른다. 인류가 모른다. 약 70%입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천체 물리학의 결과인데 전 이게 대단히 재밌었었죠. 암의 원인과 우주의 구성을 이렇게 표를 같이 해놨더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몰라가 66%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유전적인, 물질적인 게 한 5% 내외이지요. 전 이게 너무 신기했었던 것이죠. 암 환자를 본다 하니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거,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나요? 수십 번, 수백 번, 방송에서도 묻고 환자들도 묻지요. 제일 궁금하죠. 왜 그럴까? 왜 먹는 걸로 바꿀 그 질문을 할까? 거꾸로 음식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으려면 음식이 암의 원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암의 원인을 100으로 봤을 때 유전적인 게 한 5고 후생적인 거, 그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후생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인드도 마음도 후생입니다. 몰라의 마음이 아닙니다. 후생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죽기 살기로 천하에 없는 무엇을 해도 원인에 기여하는 바, 동시에 치료에 기여하는 바가 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보시는 것은 암 환자의 펫 스캔입니다. 이거 맨날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입니다. 관점. 보시기에 왼쪽은 이제 의사들이 맨날 보는 방사선가, 라디올로직 파인드입니다. 암 환자가 오면 암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과 평가, CT, MRI, 팩트, 뭐 어쩌고 저쩌고 초음파, 조직 검사. 그건 보시는 왼쪽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의 펫스캔이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저 남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이라면 저 남자가 저랑 좀 눈빛을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피부치라면 갑자기 쉽사리 저 펫스캔을 판독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겁니다. 관점. 의사들은 왼쪽만 봅니다. 저 암이 있나 없나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 패시티를 합니다.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걸 없애려면 뭘 해야 되죠? 수술합니다. 항암합니다. 방사선합니다. 없어졌나 확인하려면 뭘 하죠? 다시 방사선과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엑스레이인가요? 피검사로 평가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이 웰빙, 잘 살고 있고 행복한 것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맨발 걷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암 자체를 치료하려면, 없애려면, 암 덩어리를 없애고 싶으시면 3대 치료하시면 됩니다. 현재 인정된, 검증된 최소한의 증거가 있는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그리고 그것을 없어졌나 확인하려면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오늘 하루를 웰빙 하려면, 자연 치료를 하든, 기능형을 하든, 대처 치료를 하든, 어싱을 하든, 햇빛 보기를 하든, 을 하시면 됩니다. 햇빛을 보고 어싱을 하고 풀을 먹으면서 암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그럴 수는 있으나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연 치료를 하면서 암이 없어지길 바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많죠. 수술을 해야 되나, 항암하기 싫은데 방사선을 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어느 의사한테 가야 되나. 근데 그러한 정해지지 않은 갈등들, 할까 말까, 수술할까 말까, 약 먹을까 말까, 종양 표시자 검사할까 말까, 타모xifen 먹지 말까. 물론 고민할 수 있고 정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 한없이 한없이 집중하다 보면 그 사이 암은 더 그 불확실성 안에서, 불안함 안에서 더더욱 더 커집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불확실할 때입니다. 차라리 한다, 안 한다 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없고 깔끔해집니다.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정보 안에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고백컨대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타모xifen 이 나이에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몇 퍼센트의 확률로 재발이 줄어들까 말까 이런 건 딱히 데이터가 없습니다. 경험값만 있고 최소한의 논문만 있지. 타모xifen 빼면 먹으면 유방암의 재발 확률이 몇 프로가 떨어진다가 있지. 과연 당신한테 48세 여자인 당신한테 스테이지 2인 당신한테 ERPR 야금성인 당신한테 타모xifen 안 먹으면 재발 확률이 몇 프로나 더 생길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봐도 주치의와 상의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노력을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막 암을 진단받으니 급한 마음에 근데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게 먹는 겁니다. 당장 먹는 게 중요하대, 먹는 게 나대. 그러니 먹는 거 갖고 거기에만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회비용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오늘 저녁에 엄마가 저렇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게 오늘 먹는다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수술에 객관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20년 정도 이제 암 환자를 보다 보니 제가 지금 완벽하거나 완벽하다는 뜻,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2025년 4월 현재 이 정도는 먼저 해도 되겠다 하는 몇 가지 것들, 지식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지혜에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잘 먹어야 되고, 이 잘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잘 싸야 되고, 자는 거. 이제 암 진단받고 불안해, 내지는 50대 뭐 멜라토닌 결핍한 폐경기 그러면 불면의 밤을 잡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잘 쉬는 거. 그냥 누워있으면 쉬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걸까요? 거부감일 수 있죠. 잘 죽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정리.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옵션들이 많고 유튜브라는 거, 그 알고리즘이 어느 순간 사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내가 찾는 것들만, 내가 좋아하는, 선호한 것들만 계속 보여줍니다. 찾으면 다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게 있었나? 그게 패션이고 유행입니다. 찾아보면 옷 따게 들어간 옷을 먹고 암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까? 처음에 찾으면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야 하다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내가 객관적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최소한 이거부터는 이것까지는 하고 그 다음을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하나를 얘기하면 여행 가방 하나를 싼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인도에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한 달 살이라도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싸실 건가요? 생존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영양제도 음식도 빌드업 아주 개별적인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현재 상황, 현재 나이, 성별, 암종, 수술 전후, 항암 전후, 현재 그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는 건 뭘까? 그게 기능 이야기고, 그게 개별화된 맞춤 이야기인데, 그걸 하는 방법이 아주 극도의 정밀한 의료, 뭐, 유전자 검사, 무슨 기능의학 검사 수백만 원어치를 맨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몸은 대단히 다이나믹하고 대단히 아직 우리가 아는 게 이 몸의 기능의 3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경험적일 수도 있고 직관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하면 기본부터 뭐가 좋아, 좋아가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 그걸 답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별, 나이, 체질, 습관, 그 그림 안에, 그럼 당신은 요거부터, 이렇게 빌드업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한 것들은 암에 걸릴 정도면 투머치 했었다. 그것이 음식이든 영양소든 스트레스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업무의 로딩이든 버든이든 비워라. 그게 이런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축적됐던 투머치한 것들, 간에 해독이 됐던 지나치게 많은 인간관계가 됐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라, 비우라, 선택하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단식을 좀 해서 장을 비우든 커피 간 장을 해서 간을 비우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먹을까를 둘러보시기를 살아오면서 아주 강력했던 경험 몇 가지 중에 20년 전쯤에 제가 이 일을 지금의 3배 정도의 일을 하면서도 약 15일의 단식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15일 단식 끝에 보시는 저 반 컵짜리 미음을 받아들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죠. 그게 뭐야? 설명하기 어렵죠. 이러한 것들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직관의 영역이고 한번 why not? 안 하실 이유가 없지요.
15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뭐 3일이 됐던 간헐적 단식이 됐던 뭐 16시간 공복이 됐던 한번 해보시면 그 떠오르는 경험값들이 있습니다. 단식을 어떻게 해요? 며칠 해요? 뭘 먹어요? 뭐 소금을 먹어요? 그런 것들은 디테일한 프랙티컬한 것들이 이미 정리가 잘 돼 있으니 중요한 건 마음을 먹는 거,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이야기, 뭐 십자와 채소를 먹어야 돼, 찜을 먹어야 돼, 매끈을 먹어야 돼, 또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거 뭐고 당신은 그 무엇을 먹을까?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한때는 채식이었다가 한때는 무염식이었다가 아니었나 봐 우르르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세 가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좋은 단백질 먹기, 좋은 지방 먹기, 좋은 탄수화물 먹기 이거 안 해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탄수화물 하나만 얘기해도 제철 과일을 드세요. 과일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과당이 좋아, 나빠. 그런 일반론적인 유니버설한 조건보단 당신은 어떨까? 그럼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제철 과일을 먹어라 할지 말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변비 있으신 분들, 똥 못 싸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칩니다. 누구나 경험해봤던 순간 아닙니까? 저 화장실 문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그래서 잘 싸기, 직설적이죠. 잘 싸는 것. 그게 똥이 됐든 오줌이 됐든 배설이 됐든 잘 싸는 법. 뭐 저런 자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거겠지만 유산균 얘기는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승전 장, 기승전 유산균 이거 한번 잡사봐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어떤 제품이 좋아 뭐 몇 마리가 있는 게 좋아도 좋지만 발효식품 동치미, 백야초, 끼니 때마다 애플사이더를 먹자 유산균은 과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부터 먹고 똥이 매일매일 푸드득 푸드득 잘 나오나 그리고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유산균을 먹을까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자는 것, 구조적인 의학을 하다가 이제 기능의학, 펑셔널한 것들을 하는데 기능의학의 세븐코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완성은 기능의학의 완성은 자율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 오토노머스하다. 얘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의 생명에 바이탈한 것, 치명적인 것, 중요한 거는 잘 돌아가고 있죠.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심장은 얘가 알아서 비하인드에서 이 뒤에서 잘 또곤또곤또곤 피도 잘 돌고 있는 그 자율신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간섭하지만 않으면 찝적대지만 않으면 잘 돌아갑니다. 찝적대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의식하니까 의지를 갖고 쓸데없는 데 데리고 가니까 긴장하니까 얘가 자꾸 얘를 받쳐주기 위해서 투머치 긴장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돌아가게 되죠. 하여 잘 자는 깊은 수면의 순간이 자율신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순간입니다. 잘 자야 됩니다. 잠은 회복의 순간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통증으로 새벽을 맞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그럼 잘 자야 되네? 어떻게 할까요? 기절시킬까요? 딱일 때릴까요? 멜라토닌을 먹을까요? 수면제를 먹을까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면제를 먹을 수도 있고 수면 유도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얘기합니다. 빌드업. 그거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애드온이고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뭐 호흡이 됐든 뭐 천연호르몬 멜라토닌을 먹든 기억을 정화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이상해질 수 있죠.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전에 찬물로 따뜻한 물 아니고 체온보다 2, 3도 차가운 물로 머리부터 쫙 씻으면 쿨링 다운이 됩니다. 뜨거운 물로 하는 것보다 찬물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율신경이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드셔보세요. 50의 여자가 폐경기가 지나서 멜라토닌이 다 말라붙었는데 멜라토닌 먹었더니 효과가 없대. 멜라토닌은 죽일 놈인가요? 효과 없는 건가요? 멜라토닌을 잘 먹었을까? 용량을 잘 먹었을까? 5ml 이상 최대 50ml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유방암 환자에는 먹다 말다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깔아보려는 노력? 그냥 멜라토닌 오늘 먹었다고 오늘 빡 사는 게 아니니까 쭉 좀 깔아주는 노력, 그 다음에 교대호흡, 챈팅이 됐든 단식 뇌호흡이 됐든 어떤 호흡 같은 걸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그게 몸에 붙도록 어느 이상 40일 이상 꾸준히 해보려는 노력, 유지, 끈기 같은 게 필요하지요.
해보시기를. 이것도 하고 정화도 하고 멜라토닌 먹어 안 되고 무슨 뭐 가바를 먹고 마그네슘을 먹어도 안 되면 그때는 수면제를 옵션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빌드업입니다. 쉬세요. 쉬세요. 암 환자분들 스스로 고백, 자백합니다. 40 먹은 여자분이 하루에 3잡, 4잡을 하면서 승진을 해서 밤낮없이 반지하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덜커덕 유방암 4기 뼈전이가 돼서 왔습니다. 그가 자백, 고백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느꼈다. 그럴만하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만하다. 놀라지 않았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쉴 수 있어서 좋다. 라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쉬십시오. 쉬어라. 이게 쉬는 건가요? 쉬는 것도 스킬이 필요하고 효율이 필요합니다. 몸을 쉬고 마음을 쉬는 방법.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그럼 평생 잠만 자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쉬는 프랙티컬한 방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 QR 찍으면 어떤 뭐 발치기, 교대업 나 알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주의 깊게 저렇게 구구절절히 썼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보길. 알아 하지 말고 해보시기를. 몸으로 해보시기를. 교대업 나 저거 들어봤어. 어디서 해봤어? 응, 별거 아니던데? 하지 마시고 한번 저 교대업이라는 걸 저기 써 있는 구구절절히 따라서 하루에 7분 이상 40일 이상 연속해서 한 3, 4일하고 효과 없던데? 아유 별거 아니야. 걔 뭐 떠들기만 그러지 마시고 40일 이상 하면 왜 40일 이상 해야 돼요? 익어야 되는 겁니다. 몸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몸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운 것처럼 골프 하실 줄 알죠? 그러면 좀 배운 사람들은 늘 그래요. 힘을 빼라. 아우 왜 힘 줘야 되는데 수영을 힘으로 했습니까? 몸을 빼야 물에 뜨거. 그 기운 빼는데 1년이 걸린 거죠. 호흡 역시 죽기 살기로 깊은 호흡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호흡으로 놀아보는 그걸 해보시라. 경험해 보시라. 여기서. 그러면 그거구나. 그거는 손에 쥐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니 한번 해보시기를 목놓아 권유드립니다. 발치기, 뭐, 암 환자들이 하는 발끝치기, 그거, 그러지 마시고, 저기서 있죠. 20분 이상, 제발. 19분하고 때려치지 말고, 1분씩 20번 하는 거 아니고, 20분 이상, 한 세션에 20분 이상을 하루에 한 번 이상, 40일 이상 연속해서 하기. 그래야 뭔가 차오릅니다. 물이 99도와 100도가 차이가 있죠. 99도는 물이에요. 100도는 기체입니다. 그 1도 차이가 경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를. 헌신한다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 발치기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하지 말고 오직 발치기만, 오직 호흡만, 헌신, 몰입, 집중, 투자 해보시길. 그러면 몸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길. 그러면 아유 그래 이거였구나. 그래서 마음을 잘 쉬라. 마음을 쉬라. 네 마음을 갖고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의식 서브컨셔스니스지 의식이 없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모든 아픈 사람들이 모든 좀 뭐 치료랍시고 했던 사람들이 목 놓아 얘기하는 그 영역이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그리고 두려운 영역,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영역이니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보기 싫어. 근데 그 보기 싫어서 안 보려는 노력만큼 생각하려는 노력이 더 큰 에너지를 씁니다. 직시하기, 컨프론테이션, 직면하기. 그러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기운이 살아있을 때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저도 여기 진료실 옆에 늘 걸어 놓습니다. 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앞서서 사전연명치료, 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 표현을 미리 해놓으시기를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되게 담대해집니다. 개념적인 얘기는 했고 뭐 비타민C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 먹는 거와 주사는 다르다. 뭐 먹어봤더니 효과 없대 있었대 뭐 얼마나 먹어야 돼요? 설사하기 직전까지 드시기를 뭐 어떤 사람은 100g을 먹어요 또 된다. 나도 100g을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 같은 사람도 컨디션에 따라
3g을 먹어도 되기도 하고 0.6g, 600mg을 먹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맞춰보세요. 자기한테. 자기 몸에게 물어보시고 자기 몸에 한번 친해보시기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좋아요? 액상이 좋아요? 분말이 좋아요? 비타고백이 좋아요? 그렇게 묻지 말고 보시기에 주사제가 있고 레몬이 있고 알약이 있고 분말이 있고 액상이 있는데 보시기에 밑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맨 오른쪽에 막 수술을 해서 먹지도 못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레몬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저런 사람한테는 주사제가 맞고 저렇게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점심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오늘은 좀 피곤한 걸 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꼭 휴대하기 좋은 타블렛이 좋을 수도 있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저렇게 잘 살다가 혀가 헐었어, 무리했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좀 고용량으로 뭐 3g짜리를 먹든 분말을 먹든 액상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조화가 아니라 어떤 게 적절할까? 그 순간순간에 따라 한 번 알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No. 액상을 먹다 분말 먹을 수도 있고 분말 먹다 주사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유동적인 겁니다. 저희는 병원의 영역이니까 뭐 분말을 먹든 액상을 먹든 건식을 먹든 식품을 먹든 그건 알아서 할 영역인데 저렇게 수술해서 먹지도 못하고 흡수도 못하고 간에 대사도 못하는 사람한테 밥을 먹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주사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구도 줄 수 있지만 주사도 줄 수 있죠. 암 환자의 경우는 비타민C가 반 이상 진단됐을 당시에 결핍이고 뭐 이래서 선택적으로 뭐 항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얘기하고 싶은 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거면 하실 만한 상황이고 해야 된다면 잘하자. 또 가성비 따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양 귀한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저희도 시간이 귀하고 그 한 번을 맞더라도 이 약 맞고 최대 효과를 내시려면 저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맞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비타민C 맞았다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래? 6개월 이상 맞아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맞고 그것도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변화가 있으려면 비타민C 재료가 제품이 좀 좋은 거야 됩니다. 비타민C는 햇빛에 예민하니까 그거를 뭐 상온에 뜨거운 햇빛에 놨다가 맞으면 꽝 아니 맞으니만 못하다. 그리고 속도 역시 일주일에 두세 방울 정도 잘 맞아야 되는 이런 디테일이 있다. 이건 사실 의사들이 할 영역이지만 알고는 가시라. 몇 g을 맞아야 돼요? 나 모르겠다. 10g만 맞을래요? 그러실 수 있으나 정말 항암의 효과를 내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어 체중 75kg인 사람은 최소한 비타민C 혈중 농도가 400 이상이 되어야 항암 효과 등이 있으니 80g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80g! 이게 아니라 70kg인 사람은 저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50g이 됐든 75g이 됐든 그걸 천천히 애기들 이유식 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기를 또 하나는 꾸준히 맞으시길 이왕이면 이거는 논문입니다. 이러저러해서 비타민C와 고용량으로 잘 전립선 암 환자입니다. 잘 치료하시던 분이 뭐 끊을 때마다 암 수치가 올라갔다는 어떤 논문이고 25g 맞을 땐 효과 없다가 충분히 50g으로 맞으니 PSA가 뚝뚝 떨어졌다는 논문이고 얼마나 오래 맞아야 돼요? 액면대로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일주일에 2번 6개월은 기본. 그 이유는 그 이후 가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재발과 전이가 없다면 주 1회로 줄이고 그렇게 1년, 2년. 저희 병원은 이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다니신 분들이 있지요. 좀 이따가 이 줌 끝나고 암, 환우, 간담회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 안에 있는 분 중에 4기 환자가 한 대여섯 분이 넘습니다. 암에 걸려서 해야 될 그 많은 것들, 무슨 먹는 거, 영양제, 어느 의사가 잘해, 주열기, 온열 치료 등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이 과연 전체 큰 그림 안에 현재 우리 인류가 알 수 있는 파악한 원인은 그중에 한 4분의 1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직 몰라 랜덤입니다. 그 안에 먹는 게 있고 수술, 표준 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마인드도 이 안에 있습니다. 4분의 1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막 살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데 하나하나 하실 때 비율을 전체의 큰 그림, 빅피처 안에서 비율,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너무 어느 한 가지에 올인해서
투자 대비 한계 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에 1억을 쓴다고 1억 원어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암만 때려박아도 전체 안에서 10%밖에 효과가 없으니 시간과 노력을 잘 배분하시길. 그중에 꼭 권하고 싶은 것은 동반자들, 가족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부담이 되거나 힘든 관계일 수 있으니 이런 같이 그 길을 가는 뭐 환우가 됐든 좋은 친구들 꽤나 긴 여정입니다. 암은 5년제 대학입니다. 5년제입니다.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죠. 5년 동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려면 중간에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친구, 컴퍼니, 페이스메이커를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네, 원장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암에 대한 정말 큰 마음가짐을 이렇게 오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걸 겪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요즘에 정보의 홍수 속에 유튜브, 인터넷 키면 뭐, 이거 먹으면 안 걸려요. 이거 먹으면 암에 좋아요. 이런 거 너무 넘쳐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많은 정보에 압도당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진짜 원장님 강의는 모든 분들, 특히 처음에 이렇게 진단을 받은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런 마음가짐 관련해서. 단식 16시간 하면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적응하면서 할만했어요. 단 위가 약한 저에게는 오랜 공복이 위에 부담되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40대이신 것 같아요. 네. 40대 질병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식이 위에 부담이 될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위암이십니까? 아니에요? 상피내암입니다. 어디 상피내암? 유방이요. 아, 유방. 단식해 본 적 예. 있어요? 예, 그 6개월 전부터 16시간을 유지했고요. 운동하면서 초반에는 많이 속이 쓰리고 많이 힘들었는데 적응은 됐는데 그게 진짜 제가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 계속 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소화 효소 드세요? 아니요, 안 먹어요. 뭔진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이 몸이 물질적인 몸, 표현 이상하죠? 나서 잘 살다가 50대가 되면 다시 초경했던 거에 역순을 갑니다. 폐경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나이, 신체 건강한 남성 여성은 10대부터 50대까지입니다. 50대가 지나면 다시 몸이 중성이 됩니다. 소년, 소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뜻은 눈물샘도 마르고 침샘도 마르고 머릿속에 있는 멜라토닌 나오는 뇌하수체도 마르고 끝까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이 뻑뻑하니까 인공 눈물 넣죠. 입이 말라서 뻑뻑하니까 립그로스 바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도 샘물, 뻥뻥 나오는 그랜드가 있어요. 위샘, 뭐 소화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말라붙어요. 그래서 저위산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난 소화 잘해. 그건 얘가 생각한 거예요. 50 넘으면 조금씩 옛날 같지 않아 하고 느끼고 병이 되는 건 이미 늦은 거고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50대가 되면 저위산증이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에 부담이 돼요. 그거는 소화 효소를 드셔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에 음, 디펜den시가 있거나 중독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 소화제 아니고 애플사이더 비니거 식전에 먹거나 또는 백야초 알아요? 백가지 야생초 그 발효한 게 소화 효소예요.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인공 눈물 넣는 것처럼 립그로스 바르는 것처럼 위에도 기름칠을 해준다. 그 매식전 소화 효소 먹기. 그래서 애플사이더 비니거가 될 수도 있고 동치미 국물도 좋고 발효식품도 좋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는 소화 효소를 따로 팔아요. 기능의학 가면은. 결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16시간 단식해서 위가 점점 편안해질 거고 좀 소화에 음. 걱정되면 소화 효소를 드시고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친정엄마가 폐암 자기 투병 중이십니다. 표적 치료로 3년 먹는 항암제 드시다가 내성이 와서 일반 세포 독성 항암 하시다가 병원의 권유로 지금은 임상시험 참여 중이신데 많이 힘들어하셔서 항암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엄마도 단식을 하시는 게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단식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쭤봅니다. 아니, 엄마는 좀 의지는 없으세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이시라고 해야 되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상황이든 그 주도권,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그 결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주위 사람들의 몫입니다. 자식의 몫이고 가족의 몫입니다. 많이 봐요. 노부모를 데리고 와서 비타민 주사를 놔주세요. 간식을 시켜주세요. 커피 간장을 해주세요. 근데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도 매우 힘들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결정이 맞습니다. 어머님의 결정 맞습니다. 자기 생명이니까. 물론 어머님이 단식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사실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할 수도 있고 하면 훌륭하지요.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궁경부암 4기 진단받고 올해 2월까지 항암 치료하면서도 식단 관리를 했고 끝나고도 식단 관리 중인데 체중이 점점 빠져서 현재 38kg인데 자꾸 간식이 먹고 싶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도 단식이나 식단 유지를 해야 할까요?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체중 빠지는 거를 걱정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본 것은 체중이 빠져서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가는 걸 봤어요.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막 30kg 되는 말기암 환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체중 빠지면 안 돼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의 체중은 뭐죠? 스모선스 같은 지방인가요? 근육입니다. 물질의 몸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게 근육입니다. 허벅지 둘레와 수명이 비례하는 거 아십니까?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38kg여도 온몸이 근육이신 분이 있어요. 짱짱하게 80까지 사셨습니다.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는 보기 좋으나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아니라 코어 근육, 복근과 허벅지가 있어야 버팁니다. 몸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시죠? 그래서 온열 치료니 뭐니 하는데 우리 몸에서 발열 기관이 어디죠? 심장? 아, 근육. 근육이 있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열이 나니까. 자꾸 체중이 빠져요.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빠지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카케시아, 애각질, 돌아오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갈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는 단식이 아니라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근육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를 하셔야 되죠. 죽기 살기로 운동하기. 3대 500을 치는 게 아니라 발치기, 프랭크, 코어 근육 이런 거를 하고 단백질 드셔야죠. 단백질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지금 단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적절한 걸 근육을 키우고 최소한의 근육을 벌크업하기 위한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소화 잘 하세요? 먹고 나면 뒤돌면 배고픈데 항상 참아요. 좋아. 모자른 거예요. 모자라요. 체중당 1.2g의 단백질을 권합니다. 40kg 잡고 하루에 50g. 자기 손바닥만큼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설렁탕이나 사골이나 치킨 sup을 드십시오.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국물이죠. 꽁꽁 육질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국물들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지금은 단식이 아니라 잘 먹고 근육을 벌크업 하시기를, 발치기 악착같이 죽기를 각오 매일 하시기를. 암 환자분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도 되는지 이런 건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 악의가 많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답이 없는 이유는 질문의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성별,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동물성, 신부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동물성 단백질 권합니다. 특히 이렇게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거는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이제 내가 뭔가 암에 걸린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왜 사람이 암을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받은 순간부터 정말 더 환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암 진단을 안 받고 검사를 안 받고 그 암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왔을 때 나의 그냥 생활 패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 항상 저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안할 때, 불확실할 때 제일 힘들어요. 암 환자분들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38살짜리 유방암 4기 환자가 6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해서 선항암하고 수술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완전간에 판정받으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 몸이 너덜너덜, 손발은 시커매졌고 머리는 다 빠졌고 직장은 잃었습니다. 완결되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암을
그 암 하나, 그 암덩어리를 없애거나 암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암이 좀 빅 퀘스천입니다. 좀 더 커요. 인생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올라오면 그 각각에 대한 답은 없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거나 몸으로 하는 운동,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하루하루의 루틴, 교대 호흡과 발치기와 수행과 요가를 하고 나서 그 고민을 하면 뭘 해야 되지? 암을 어떻게 할까? 진단할까 말까? 치료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접하게 되면 그 고민들이 되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객관화가 돼요. 그 질문들이 착 나한테 붙어서 어떡하지? 큰일 났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걱정들이 기본적인 호흡과 기본적인 발치기와 기본적인 수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떨어져서 좀 담대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닥 큰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판단이 더 훌륭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질문을 할 저도 때마다 그래요.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루틴을 하시라. 고민하기 전에 음, 루틴 하면 그 고민이 없어집니다. 음, 희한하게도. 음. 더 대답도 잘 나오고. 원장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저도 궁금했던 거예요. 라고 답변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지식을 떠나서 이건 지식에서 있는 수준의 강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어루만져준 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그 로베코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축복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축복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